시장 바닥에 약병이 떨어졌다. 딸그랑 하얀 알약들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다. 나는 허리를 숙여 알약을 주우려 했다. 그때였다. 길 모퉁이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달려왔다. 녀석은 냄새를 맡더니 혀를 쑥 내밀어 알약 2알을 하차 먹었다. 순식간이었다. 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솟아올랐다. 다리가 꺾이고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리고 쓰러졌다.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저게 죽은 거 아니에요? 무슨 약이에요? 나는 손에 쥔 약병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약을 나는 3달째 먹고 있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며느리 미정이 손수 챙겨주던 그 약을. 그날 아침도 그랬다. 내 앞에 약 1알과 물 1컵을 놓았다. 어머니, 약 드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나긋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삼켰다. 물로 목을 축였다.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잘하셨어요. 치매약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대요. 그렇구나. 고맙다, 미정아.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사실 요즘 내 머리는 점점 더 멍해지고 있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 손녀 지은이의 유치원 가방을 안 챙겨 보내거나 냉장고에 열쇠를 넣어둔 적도 있었다. 약을 먹을수록 정신이 흐려졌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미정을, 아들 경수를. 나는 72살이다. 7살짜리 손녀 지은이를 키우느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 손녀를 챙겨 유치원을 보내고 아침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린다. 점심때는 집안일을 마저 정리하고 미리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놓는다. 저녁에는 경수와 미정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상을 차린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도 시큰거린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이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3달 전부터였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수와 미정에게 말했을 때 2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약 잘 챙겨드릴게요. 미정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경수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어머니, 집에서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다. 나는 이해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각자 힘들 거라고.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다. 내가 건강할 때 최대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기억이 더 빨리 사라졌다. 아침에 먹은 약을 다시 먹으려 하기도 했다. 미정이 말렸다. 어머니, 아까 드셨잖아요. 그랬나? 미안하다. 나는 미정에게 미안해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늘 나는 시장에 갔다. 미정이 부탁한 물건을 사러.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지나는데 약병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 개가 약을 먹었다. 그리고 죽었다. 나는 약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뛰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차올랐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 약병을 내밀었다. 약사 선생님, 이 약 좀 봐주세요. 약사는 중년 남성이었다. 안경을 쓰고 약병을 받아들었다.
라벨을 확인하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이 약 어디서 처방 받으신 거예요? 병원에서요. 치매약이라고 들었는데. 약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치매약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약사는 약병을 돌려 성분표를 보여줬다. 이건 동물용 신경억제제예요. 마취할 때 쓰는 약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중추신경이 억제돼요.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 심하면 의식상실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떨렸다. 처방전은 누가 받아오신 거예요? 약사가 물었다. 나는 라벨을 다시 봤다. 거기에는 며느리 미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약국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미정. 며느리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정하게 웃으며 약을 건네던 그 손. 어머니, 약 드세요. 그 목소리.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으로 지난 석 달을 되짚었다.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내 정신은 점점 흐려졌다. 기억이 사라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졌다. 그게 치매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약 때문이었다. 미정이 준 약 때문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더니 나를 보고 웃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미정은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다. 나는 미정의 얼굴을 봤다. 다정한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 내가 할게. 어머니,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할게요. 미정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서서 미정의 뒷모습을 봤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저녁 식사 시간. 경수가 퇴근했다. 아들은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다. 미정이 밥과 국을 차렸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경수는 밥을 떠먹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갔다 오셨어요? 아니, 안 갔다. 왜요? 약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숟가락을 든 채 경수를 봤다. 경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약 아직 있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경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미정이 내 앞에 약한 알과 물을 놓았다. 어머니, 약 드세요. 나는 약을 내려다봤다. 하얀 알약. 그걸 삼키면 내 정신은 또다시 흐려질 것이다. 나는 약을 집어 입에 넣었다. 물을 마시는 척했다. 하지만 약은 혀 밑에 숨겼다.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화장실로 갔다. 변기 뚜껑을 열고 약을 뱉었다. 하얀 알약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물을 내렸다. 약이 사라지는 걸 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나는 죽은 척해야 한다. 정신이 흐려진 척, 기억을 잃은 척.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 약 잘 드시는 거 봤지? 응. 경수의 대답은 짧았다. 얼마나 더 먹이면 될까? 인터넷에서 봤는데 석 달 정도면 된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아들도 설마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 거울을 봤다. 핏기 없는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정순아, 정신 차려. 넌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야 해. 그래야 복수할 수 있어. 약을 먹지 않은 지 사흘이 지났다. 머리가 맑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먹은 음식이 기억났다. 지은이 유치원 가방을 한 번에 챙겼다. 열쇠를 제자리에 뒀다. 정신이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헷갈리는 척했다. 미정아, 내가 아까 약 먹었나? 어머니, 아직 안 드셨어요. 미정은 다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다.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혀 밑에 약을 숨겼다. 미정이 자리를 뜨자 화장실로 가서 뱉었다. 변기 속으로 하얀 알약이 사라졌다. 그날 오후 나는 미정이 외출한 틈을 타 서랍을 뒤졌다. 안방 화장대, 옷장 속, 침대 밑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찾았다.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서 작은 수첩 한 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 어머님, 치매약 처방 마이너스 석 달분. 실제 투약 마이너스 신경 억제제로 교체. 예상 효과 마이너스 기억력 저하, 판단력 상실, 의식 흐림. 목표 마이너스 석 달 후 사고사 위장. 미정의 글씨였다. 깔끔하고 또박또박한 글씨. 하지만 내용은 차갑고 잔인했다. 다음 페이지. 어머님 명의 재산 목록. 강남 빌딩 마이너스 시가 50억 추정. 예금 마이너스 3억. 보험금 마이너스 사망시 7억. 합계 마이너스 60억. 상속 후 처리 방안 마이너스 빌딩 매각, 부채 상환, 나머지 해외 이전. 손이 떨렸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60억? 내가 평생 모은 돈.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모아 산 강남 빌딩. 경수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둔 돈. 그걸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려 한다.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황급히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다. 어머니, 계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응, 여기 있다. 미정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마트 다녀왔어요. 저녁 뭐 해드릴까요? 미정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지금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 저녁 식사 시간. 경수가 들어왔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 오늘 너무 바빴어. 미정이 맥주를 건넸다. 고생했어요, 여보. 이거 마시고 좀 쉬어요. 경수는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다.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다. 내 아들.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24시간 진통 끝에 낳은 아들. 밤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등을 토닥이던 그 아이. 설마 그 아이가 이런 일을 벌이진 않았을 거야. 식탁에 앉았다. 미정이 밥을 퍼주고 반찬을 놓았다. 경수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다.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미정이 약을 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약 드세요. 나는 약을 집어 입에 넣었다. 물을 마시는 척했다. 경수가 고개를 들더니 나를 봤다. 나는 경수의 눈을 봤다. 아들의 눈빛은 무심했다. 관심이 없었다. 걱정도 없었다. 그냥 예의상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약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 글쎄, 잘 모르겠다.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자꾸 깜빡깜빡해서.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치매는 천천히 좋아지는 거래요. 꾸준히 드세요. 그래.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정이 말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래요?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경수가 끼어들었다. 병원은 무슨, 약 꾸준히 먹으면 되지. 미정은 입을 다물었다. 경수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힘드시면 집안일 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는 미정이는 예의상 하는 말 같았다. 경수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고집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후 화장실로 갔다. 약을 뱉어냈다. 물을 내리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정순아, 버텨. 조금만 더 버텨.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경수와 미정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벽이 얇았다.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경수의 목소리. 당신, 요새 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좀만 참아. 미정은 살짝 짜증난다는 투로 말했다. 어머님 정신 없는 거 뭐 하루 이틀이야? 가끔 보면 답답하다니까. 애 유치원 가방 안에 해. 물통이랑 식판도 안 넣고 그냥 보내셨어. 내가 유치원 선생님 전화 받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 거울을 봤다. 눈이 붓고 얼굴이 상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나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증거를 모으자. 나를 죽이려 한다는 증거를. 오전 9시 미정이 출근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경수와 미정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졌다. 침대 밑을 살폈다. 그리고 찾았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약봉투 여러 개.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다. 라벨을 확인했다. 동물용 신경억제제, 처방자 마이너스 이미정, 수령 날짜 마이너스 석 달 전. 손이 떨렸다. 이게 증거다. 나는 약봉투를 사진으로 찍었다.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플래시는 끄고 여러 장, 라벨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그리고 약봉투 하나를 가방에 넣었다. 서랍을 닫으려는데 노트북이 보였다. 아들 내외가 함께 쓰는 노트북.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열어봐야 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경수 생일. 틀렸다. 지은이 생일. 열렸다. 바탕화면에 폴더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프로젝트 M. 나는 폴더를 열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 엑셀 파일, 문서 파일, 사진 파일. 엑셀을 열었다. 회사 부채 내역. 대출금 마이너스 15억. 미상환 이자 마이너스 2억. 압류 예정일 마이너스 2개월 후. 손이 떨렸다. 경수가 회사에서 돈을 빌렸구나. 그리고 갚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재산이 필요했나? 다음 파일을 열었다. 보험금 수령 계획서.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액 마이너스 7억. 수령 후 처리 마이너스 부채 상환 5억. 해외 이전 2억. 예상 처리 기간 마이너스 1개월.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숨이 막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이었다.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다. 거실로 걸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미정이 나를 봤다. 어머니, 제가 서류를 두고 왔어요.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연기를 하고 있다.
나를 속이고 있다. 저녁 시간. 내가 끓인 미역국과 밥. 나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떴다.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미정이 물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 괜찮다. 나는 억지로 밥을 먹었다. 식사 후 미정이 약을 내밀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나는 약을 받았다.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혀 밑에 숨겼다. 미정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약을 뱉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나는 가방을 들고 외출했다. 미정에게 말했다. 시장 좀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나는 집을 나섰다. 하지만 시장으로 가지 않았다.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앞에 섰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증거가 부족했다. 약봉투 하나, 휴대폰 사진 몇 장,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게다가 나는 치매 환자다. 경찰이 내 말을 믿을까? 나는 돌아섰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확실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약국에 들렀다. 지난번 그 약사를 만났다. 약사는 나를 알아봤다. 아, 저번에 오셨던 분. 그 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같은 약인가요? 약사는 약을 확인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은 성분이에요. 동물용 신경억제제. 이거 사람이 3달 동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중추신경이 손상됩니다. 기억력 상실, 판단력 저하, 심하면 의식불명 상태까지 올 수 있어요. 장기 복용하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약사는 물었다. 혹시 누가 이걸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약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집에 도착했다. 미정은 거실에서 지은이와 놀고 있었다.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와 안겼다. 나는 손녀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지은아,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그림 그렸어.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지은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 엄마, 아빠, 할머니, 나.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은이는 모른다.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걸. 이 가족이 곧 무너진다는 걸. 나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쁘다, 우리 지은이. 저녁, 경수가 돌아왔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에휴,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미정이 물을 건넸다. 고생했어요. 씻고 저녁 먹어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다. 식사 시간. 아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눈밑이 까맣고 입술이 튀어나왔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그래서 설마 나를? 경수가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는 경수를 봤다. 아들의 눈빛은 여전히 무심했다.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 자꾸 깜빡거려서.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약 꾸준히 드세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끝까지 버티자.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복수하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새벽. 나는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웠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약을 먹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머리가 완전히 맑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한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지은이 학원 시간표도 냉장고 속 반찬 위치도 모두 기억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치매가 아니었어. 독극물을 먹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기를 했다. 아침마다 멍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다. 미정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에요, 어머니. 그래, 화요일. 맞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약이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며칠 뒤 미정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바람 쐬러 나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디로? 바다로 드라이브나 가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의심받지 않기 위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가자. 미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점심 먹고 출발해요. 미정은 부엌으로 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떨렸다. 점심 식사. 나는 김치찌개와 밥을 차렸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넘겼다. 미정이 약을 내밀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나는 약을 받았다.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혀 밑에 숨겼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실로 가서 약을 뱉었다. 변기 물을 내렸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오후 2시 미정이 차 키를 들었다. 어머니, 출발해요. 나는 가방을 챙겼다. 차에 올랐다. 미정이 운전석에 앉았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맸다. 미정은 시동을 걸었다. 출발할게요, 어머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미정은 음악을 틀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2시간쯤 지났을까?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푸른 물결, 하얀 파도. 미정이 말했다. 어머님, 바다 보이시죠? 그래, 예쁘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미정은 해안도로로 차를 몰았다. 한적한 길,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곳. 미정이 차를 천천히 몰았다. 그리고 한 휴게소 앞에 차를 세웠다. 어머니, 잠깐 쉬었다 가요. 커피 사드릴게요. 그래. 휴게소는 작고 낡았다. 사람도 별로 없었다. 미정이 커피 2잔을 샀다. 하나는 내게 건넸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나는 커피를 받았다. 따뜻했다. 미정도 자기 커피를 마셨다. 바람이 불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났다. 미정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래.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느껴졌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맛. 쌉싸름하고 씁쓸한 양맛. 나는 커피 잔을 내려다봤다. 검은 액체 속에 하얀 가루가 조금 떠 있었다. 순간 깨달았다. 이미 늦었다. 손이 떨렸다. 커피 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풀렸다.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와르르. 미정이 나를 봤다. 어머니,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미정의 얼굴이 2개로 보였다. 흔들렸다. 나는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미정이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입을 열려 했지만 혀가 굳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정신이 멀어졌다. 안 돼. 정신 차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느낀 건 미정의 손이 내 어깨를 잡는 감촉. 그리고 아무것도 어둠, 차가움, 추위가 온몸을 감쌌다. 나는 눈을 뜨려 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다. 간신히 떴다. 물이 보였다. 차 안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차갑고 짠 바닷물. 나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차가운 물 때문에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나는 주변을 봤다.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내 손은 핸들을 쥐고 있었다. 차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창밖은 어둡고 푸른 물.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살아야 해. 나는 안전벨트를 풀려 했다. 손이 떨렸다. 약기운 때문에 손에 힘이 없었다. 간신히 버튼을 눌렀다. 딸칵. 안전벨트가 풀렸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패닉에 빠지면 안 돼. 침착해야 해. 물이 목까지 찼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지막으로 공기를 가득 채웠다. 폐가 팽창했다. 그리고 물이 얼굴을 덮었다. 완전히 잠겼다. 차 안이 물로 가득 찼다. 나는 눈을 떴다. 물속에서도 볼 수 있었다. 흐릿하지만 문을 밀었다. 무겁고 뻣뻣했다. 수압 때문이었다. 힘을 다해 밀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다시 밀었다. 온 힘을 다해 어깨로, 발로 조금씩 열렸다. 틈이 생겼다. 물이 더 밀려 들어왔지만 이제 안팎 수압이 비슷해졌다. 나는 문을 활짝 밀었다. 열렸다. 차 밖으로 나갔다. 물속은 어두웠다. 하지만 위쪽에서 빛이 보였다. 수면. 나는 그쪽을 향해 헤엄쳤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약기운이 남아있어서 몸이 무겁고 둔했다. 팔다리를 움직이는 게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헤엄쳤다. 빛이 가까워졌다. 조금만 더, 조금만.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팔을 저었다. 수면 위로 떠올랐다. 푸아. 공기를 들이마셨다. 달콤하고 차가운 공기.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기침이 나왔다. 물을 토했다. 주변을 둘러봤다. 바다 한가운데 파도가 거셌다. 해안이 멀리 보였다. 나는 그쪽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힘들었다. 옷이 무겁고 젖어 있었다. 몸이 지쳤다. 약기운이 남아있어서 더 힘들었다.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팔을 저었다. 다리를 찼다. 조금씩, 조금씩 해안에 가까워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발에 뭔가 닿았다. 바닥, 모래. 나는 기어서 해안으로 올라갔다. 백사장에 쓰러졌다. 숨이 거칠게 나왔다. 온몸이 떨렸다. 차가운 모래가 뺨에 닿았다. 나는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다. 토하고 싶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나는 살아 있었다. 아직 죽지 않았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약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다.
어지러웠다.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팔로 몸을 지탱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발 내디뎠다. 휘청거렸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이 없었다. 한적한 해변. 멀리 어촌 마을이 보였다. 작은 집들. 나는 그쪽으로 걸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온몸이 무겁고 차가웠다.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다. 머리가 핑 돌았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다급했다. 나는 눈을 떴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늘은 이렇게 평화로웠다. 119 불렀어. 곧 올 거야. 다른 남자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바닷물을 너무 많이 삼켰다. 할머니, 병원 가봐야 해요. 물 많이 마셨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나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서 있어야 했다. 어촌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차가 바다로 떨어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해안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구경꾼들이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저 할머니 차가 바다로 추락했대. 어떻게 나오셨지? 큰일 날 뻔 하셨네, 정말.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면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타고 있던 차는 이미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증거는 사라졌다. 미정이 원했던 대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려 해안가를 벗어나려 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병원 가야 해요. 어부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놔주세요. 제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어부는 놀란 표정으로 손을 놓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모래사장을 지나 방파제로, 방파제를 지나 마을 골목으로. 뒤에서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환자 어디 갔어요? 방금 여기 있었는데.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골목 구석에 숨어 숨을 고르며 나는 생각했다. 죽어야 한다. 정수는 죽어야 한다. 그래야 미정과 경수가 안심한다.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지갑은 차 안에 두고 왔다. 신분증도 카드도 모두 차 안에 있었다. 완벽했다. 정순이라는 사람은 바닷속 차 안에서 죽은 것이다. 나는 젖은 옷을 털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마을 뒤편 언덕을 올랐다.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조용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경수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모든 걸 내가 해줬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돌봤다. 밤낮 없이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웠다.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건 독약이었다. 죽음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하늘이 어두워졌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울 시간이 없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복수해야 했다. 마을 아래로 내려가며 나는 한 집 앞에 멈춰섰다. 빨랫줄에 옷들이 걸려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재빨리 옷 한 벌을 집어들었다. 낡은 남방과 검은색 바지였다. 미안합니다. 꼭 갚을게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옷을 품에 안았다.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촌스러운 옷을 입은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다. 머리는 젖어 축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정순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거울 속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넌 죽은 사람이야. 밤이 깊어졌다. 나는 마을 외곽에 있는 폐가를 찾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밀자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먼지 냄새가 났다. 구석에 낡은 이불이 있었다. 나는 그 이불을 덮고 누웠다. 차가웠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미정의 얼굴이 보였다. 웃고 있는 얼굴. 어머니, 커피 드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기다려. 너희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사흘이 지났다. 나는 폐가에 숨어 지냈다. 낮에는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캐먹었다. 밤에는 공동 수도에서 물을 마셨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만 했다. 중요한 건 들키지 않는 것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마을 슈퍼에서 신문을 보았다. 사회면 작은 기사였다. 70대 여성 운전 미숙으로 인한 해안도로 추락사고로 사망 추정. 차량은 인양되었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음. 경찰은 조류에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수색 중. 나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정말로 죽은 것이다. 서류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다. 움직여야 했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나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해져 있었다. 옛날 친구 영자. 그녀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만난 게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나는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저 밑 어딘가에 차가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내 가방, 내 지갑, 내 신분증과 함께 나는 등을 돌렸다. 정수는 죽었다. 이제 살아남은 건 복수심뿐이었다. 버스가 왔다. 나는 올라탔다.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졌다. 바다가 멀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자꾸만 떠올랐다. 경수의 얼굴. 어렸을 때 내 품에 안겨 자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환하게 웃던 모습. 가슴이 미어졌다. 요양원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조용한 주택가 끝자락,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패에는 평화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도 될까? 영자는 나를 받아줄까?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중년 여자가 나왔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저기 원장님 계신가요? 박영자 원장님. 지금 안 계신데요. 누구시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친구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남루한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원장님 핸드폰 번호 아세요? 아니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서. 그럼 제가 원장님께 오셨다고 전해드릴게요. 간호사가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학창시설 친하게 지냈던 같은 반 정순이라고 전해주세요. 정순이가 왔다고요. 30분을 기다렸다. 초조하게 대문 밖 벤치에 앉아 손을 매만지며. 그때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영자였다. 10년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영자는 나를 보자 입을 벌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영자야. 그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영자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뭔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영자의 사무실. 따뜻한 차 한 잔이 손에 쥐어졌다. 나는 천천히 모든 걸 말했다. 치매 진단, 이상한 약, 개가 쓰러진 일, 바다로 떨어진 차. 영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다. 다 듣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그 개자식들, 욕설이었지만 따뜻했다. 너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복수할 거야.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넘길 거야. 감옥에 보낼 거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일단 여기서 지내. 보호자 없는 노인으로 등록할게. 이름은 바꿔야겠지. 뭐로 할래? 나는 잠시 생각했다. 김순자. 흔한 이름이 좋았다. 눈에 띄지 않는 이름. 좋아. 김순자. 오늘부터 넌 김순자야. 그날부터 나는 요양원에서 살았다. 작은 방 하나. 침대와 옷장.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안전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정수는 바다에 묻혔으니까. 며칠 뒤 영자가 아는 지인이 받은 문자 내역을 보여주었다. 부골 안에 내 이름이 있었다. 정순, 향년 72살. 장례는 가족장. 나는 그 문자를 오래도록 보았다. 72살. 짧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비참한 끝이었다. 아니, 끝이 아니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장례식장 사진도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영자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일주일 후 또 다른 기사가 났다. 해안가 도로에서 추락사고사 70대 여성 유족, 50억 상당 부동산 상속, 사망보험금 7억 원도 수령 예정. 나는 기사를 읽으며 웃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났다. 50억?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남편이 남긴 건물을 지키고 세입자들을 관리하고 한 푼 한 푼 모은 돈. 그걸 경수가 가져간 것이다. 아니, 훔쳐간 것이다. 나는 요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많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다. 엄마.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돌아가고 싶었다. 경수가 어렸을 때로, 내가 행복했을 때로.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사랑은 식었다. 남은 건 배신과 증오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영자에게 부탁했다. 컴퓨터 좀 쓸게. 정보를 찾아야 돼. 경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미정이 뭘 하는지. 영자는 사무실 컴퓨터를 내주었다. 나는 서툴지만 검색을 시작했다. 경수의 회사 이름을 쳤다. 기사들이 나왔다. 부도 위기설, 횡령 의혹, 사채업자 고소. 나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다. 경수는 회사를 살리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다. 미정의 SNS도 찾았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다. 미정이 웃고 있었다. 손녀 지은이를 안고 댓글이 달려 있었다. 힘내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정의 답장.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는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실 거예요.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영자가 준 노트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오늘부터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지만 복수는 살아있다. 경수야, 미정아. 너희가 한 짓을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냈다. 다른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텔레비전을 봤다.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증거를 모을까?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릴까? 메모지에 적고 또 적었다. 약국 CCTV, 차량 블랙박스, 보험금 수령 내역. 하나씩 확인해야 했다. 어느 날 영자가 물었다. 정순아, 정말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보여. 영자는 내 손을 잡았다. 너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어. 좀 쉬어. 쉴 수 없어. 왜? 죽은 사람은 쉬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거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악몽을 꿨다. 차가 물에 잠기는 꿈. 미정이 웃는 꿈. 경수가 등을 돌리는 꿈.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달이 밝았다. 저 달 아래 어딘가에 경수와 미정이 있을 것이다. 편히 잠들고 있을 것이다. 내 돈으로. 나는 창문을 닫았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곧 내 차례야. 2달째 되던 날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자가 낡은 모자와 마스크를 건넸다. 조심해. 절대 들키지 마. 걱정 마. 나는 요양원을 나섰다. 목적지는 약국이었다. 내가 평소 약을 처방받던 약국. 약국은 예전 그대로였다. 간판도 위치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았다. 창가 자리에서 약국을 지켜봤다.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약사도 그대로였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나도 몰랐다. 단서, 증거, 무엇이든. 오후 4시쯤 약국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갔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경수였다. 내 아들이었다. 나는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경수는 마른 얼굴로 약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약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경수가 뭔가를 건넸다. 약사가 고개를 저었다. 경수가 소리를 질렀다. 약국 안이 술렁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 약국역 골목으로 돌아갔다. 뒷문이 있었다. 살짝 열려 있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약사의 목소리. 손님, 진정하세요. CCTV는 못 지워요. 경수의 목소리. 원하는 만큼 돈은 드릴게요. 안 돼요. 이미 경찰이 복사해 갔어요. 뭐라고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조사 때문에요.
약 바꿔치기 한 거 다 찍혀 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약 바꿔치기. 경수가 한 것이었다. 경수가 약국을 나왔다. 비틀거리며 걸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그를 따라갔다. 경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그를 지켜봤다. 경수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큰일 났어. 미정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뭔데? 무슨 일이야? CCTV에 다 찍혔대. 약국에서 약통 바꾼 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면 어떻게 돼? 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경찰이 알면 끝이야. 살인 미수야. 보험 사기야. 우리 감옥 가. 미정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처리한다더니, 완벽하다더니,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미정의 한숨 소리. 이제 어쩌려고 그래. 건물은 이미 팔았고, 보험금도 다 썼는데, 경수가 울먹였다. 도망갈까? 바보야, 어딜 도망가. 애는 어떻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다. 경수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떨려 불을 붙이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저게 내 아들이었다. 내가 키운 아이였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닦지 않았다. 이 눈물도 증거였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영자에게 전화했다. 영자야, 경수가 꾸민 일이야. 경수가 내 약을 바꿔치기해서 죽이려 했어. 영자의 목소리, 확실해? 내 귀로 직접 들었어. 그럼 경찰에 가야지. 아직 증거가 더 필요해. 무슨 증거? 나는 잠시 생각했다. 차량 블랙박스. 미정이 커피에 뭘 탔는지 나올 거야. 사흘 후 나는 경찰서에 갔다. 민원실에서 조용히 물었다. 제 친구 차 사고 건인데요. 블랙박스 영상 볼 수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순자요. 아, 유족이신가요? 아니요. 친한 친구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유족이 아니면 열람이 안 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죽은 사람의 친구는 권리가 없었다. 요양원으로 돌아와 영자에게 말했다. 안 된대. 유족만 볼 수 있대. 영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방법 있어. 뭔데?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익명으로 제보하는 거야. 경찰에 무슨 제보? 내 사건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미수라고. 영자의 눈이 커졌다. 너 미쳤어?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게 들통나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제보자는 익명으로 남을 거야. 약국 CCTV를 비롯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제보 편지를 썼다. 사건을 재조사해 주세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아들 정경수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순 씨가 복용하던 약은 치매약이 아닌 신경억제제였습니다. 둘째, 약국 CCTV에 정경수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셋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며느리가 약물을 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정경수는 회사 부채 때문에 어머니 재산을 노렸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양심 있는 시민들임. 편지를 붙이고 이틀 뒤 뉴스에 속보가 떴다. 70대 여성 사망 사건 재수사 착수. 익명 제보로 살인 혐의 포착. 아들과 며느리 참고인 조사 예정. 나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시작됐다.
진짜 복수가 시작된 것이 그날 저녁 경수가 경찰서에 출두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기자들이 그를 에워쌌다. 정경수 씨,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게 사실입니까? 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정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기자가 물었다. 어머니 사망보험금 7억 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미정이 소리쳤다. 취재 그만하세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엄마. 또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돌아보지 않았다. 경수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었다. 살인자였다. 엄마를 죽이려 한 범죄자였다. 며칠 후 경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났다. 약국 CCTV 분석 결과 정경수가 약을 바꿔치기한 정황 포착.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 발견. 보험금 사용 내역도 수상해 금융조사 착수. 나는 기사를 한 줄 한 줄 읽었다. 손이 떨렸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영자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정순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물에 빠지는 꿈도 없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어둠 속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엔 햇살이 가득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이제 곧 끝난다. 나는 중얼거렸다. 곧 정의가 실현된다. 한 달 후 기소장이 접수됐다. 피고인 정경수,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 피고인 김미정, 살인미수 방조 및 보험사기 공모 혐의.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효도 가장한 존속살해 공모. 50억대 재산과 7억 보험금 노린 패륜. 세상이 들끓었다. 나는 요양원 방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영자가 물었다. 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야지.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재판 당일. 나는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구경꾼들. 나는 맨 앞줄 구석에 앉았다. 영자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문이 열리고 경수가 들어왔다. 수갑을 찬 채였다. 경수는 귀신을 본 것처럼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랬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저게 내 아들이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범죄자였다. 미정도 들어오면서 나를 보더니 흠씬 놀라면서 얼굴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방청객들이 일어섰다. 나도 따라 일어섰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정경수는 2024년 5월부터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치매약으로 위장한 동물용 신경억제제를 투약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사고사로 위장한 살인을 계획한 것입니다. 같은 해 7월 피고인 김미정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해안도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든 커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차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후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7억 원의 보험금을 취득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누군가 작게 욕을 했다. 개자식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약국 CCTV 영상이 스크린에 떴다. 경수가 약사 몰래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경수는 고개를 숙였다. 다음은 미정이 몰래 숨겨두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미정이 커피를 건네는 장면. 내가 마시는 장면. 그리고 고개를 떨구는 장면. 화면 속 나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미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차를 몰고 해안가로 향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약사가 증인석에 섰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이 약을 바꾼 걸 목격했습니까? 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냥 처방 착오인 줄 알았어요. 약사는 고개를 숙였다. 다음은 구조에 참여했던 어부가 증인으로 나왔다. 피해자를 구조했을 때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가 바다에 빠진 지 한참 지나서였는데 살아계셨어요. 기적이었죠.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정신은 멀쩡하셨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병원 가자는데도 도망가시더라고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변호인 신문 차례였다. 경수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치매를 진단받으신 이후로 병원을 직접 모시고 다니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겁니까?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다. 검사가 반박했다. 미정의 변호사도 변명을 늘어놨다. 피고인 김미정은 남편의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직접적인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약물을 탄 커피를 건넨 건 피고인입니다. 차를 바다에 빠뜨린 것도 피고인입니다. 이건 방조가 아니라 공모입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재판장이 경수에게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경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먹였다. 회사가 망하면 가족이 거리에 나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재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괴물입니다. 경수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은 조용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정경수,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 보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병합하여 총 징역 17년. 피고인 김미정, 살인미수 방조 및 공모죄로 징역 12년, 보험사기 공모죄로 징역 2년, 집행병합하여 총 징역 13년. 또한 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연대하여 57억 원을 배상할 것. 방청석이 술렁였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영자가 나를 부축했다. 법정을 나서며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멈췄다. 돌아보니 경수가 호송되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나를 보는 게 아니었다. 그냥 허공을 보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법원을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사람들이 오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영자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살아야지. 이제부터 정순으로 다시. 영자가 내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 넌 이제 행복해져야 돼. 그날 저녁 나는 바닷가로 갔다. 그 바닷가, 내가 죽었던 곳. 파도가 철썩거렸다. 갈매기들이 날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다. 눈을 감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제야 자유로워졌다. 원망도 증오도 모두 놓아버렸다. 남은 건 나였다. 살아있는 정순이었다. 한 달 뒤 나는 법원에서 사망 선고 취소 신청을 했다. 정순은 살아있습니다. 서류와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은 일주일 만에 사망 선고를 취소했다. 정순은 다시 살아났다.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영자가 축하한다며 저녁을 차렸다. 요양원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케이크도 있었다. 초는 없었지만 다들 박수를 쳤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다. 며칠 후 손녀 지은이가 찾아왔다. 사회복지사와 함께였다. 지은이는 나를 보더니 머뭇거렸다. 할머니, 응, 지은아. 나는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 지은이가 내 품에서 울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손녀의 등을 토닥였다. 밤이 되어 지은이를 재운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둥근 보름달이었다. 언젠가 지은이가 물을 것이다.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났어요? 엄마, 아빠는 왜 감옥에 갔어요?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답을 찾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손녀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지은이가 물었다. 할머니, 그네 태워주세요. 그래, 태워줄게. 나는 그네를 밀어주었다. 지은이가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산다. 정순으로, 할머니로, 나로.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따뜻함도 있다. 배신도 있지만 사랑도 있다. 나는 그걸 믿기로 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적었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됐다. 이제 남은 건 용서가 아니라 삶이다. 나는 살 것이다. 당당하게.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부드럽고 포근한 바람.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졌다.